예, 안녕하세요. 노동법 파이널 특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 앞서가지고요. 잠깐 간단하게 1차 관련돼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OT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에 관련된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2차 시험과 여러분들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만일에 이게 상대평가라면요, 객관식 지문 어려운 것들을 다 푸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각 과목별로 25개 문제 중에서 16개씩만 맞으면 됩니다. 16개.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이제 60점만 맞으시면 되는데요. 모든 과목을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전략적으로 수험을 짜셔야 됩니다. 그럼 2차 과목과 연계되는 부분이 우리가 노동법 1과 노동법 2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2차에서 메인 과목이기 때문에 전력 투구를 다 하셔야 돼요. 2차 준비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최소한 노동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꽈락이 40점이잖아요. 꽈락이 40점이니까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꽈락 점수는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두 과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명과 작전. 그래서 40점, 40점을 잡으시는 거죠. 그럼 이제 부족한 20점을 어떻게? 노동법에서 80, 80 이상을 맞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을 어떻게? 우리가 좀 애매한 과목. 정말 하기 싫은 과목도 아니고 정말 쉬운 과목도 아니고 애매한 과목. 그걸 우리가 한 60점 정도 전략을 잡으시되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과목당 한 2개 정도를 더 추가로 맞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명과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10문제를 맞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어떻게? 확실하게 7문제만 맞추시면 돼요. 어떻게? 나머지 7문제 자꾸 맞추시고 나머지 18문제 중에서 한 줄로 세우면 최소한 3문제는 맞습니다. 이건 좀 수험적으로는 그냥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지만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면 범위를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정말 기출되는 빈출되는 문제들 그거 7개만 딱 건지시고요. 그리고 정말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이제 전략 과목으로서 80, 80을 맞으셔야 되는데, 노동법을 여러분들이 나는 100점을 맞겠다, 이런 식으로 작법까지 다 보시면요, 분량이 터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동법 같은 경우는 2차 위주로 돌리시되, 이제 1차에서 노원 같은 경우는 기타법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차 과목에서 건드리지 않는 지문들 위주로 1차는 별도로 추가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이걸 90점 목표, 100점 목표 이렇게 잡진 않고요. 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80 플러스 알파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제가 기본 1차 강의를 하지 않고 또 문제풀이 강의도 하지 않고 그래서요, 좀 어중간한 컨셉이긴 한데 제가 6강 정도로 해가지고 OX 기출 지문 같은 거를 제가 기본서 내용으로 현출시켜서 원스톱으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1차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양이 좀 많았어요. 왜 많냐면은 우리가 1차에만 나오는 내용을 다 하려고 했더니 판례를 다 빼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2차에서 판례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희가 6강으로 잡다 보니까 자료를 1차 기출 지문하고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판례를 제가 좀 추가로 첨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조금 많아진 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원칙은 1차 위주 OX 지문으로 가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2차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어떤 판례 그리고 이해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1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총론 파트가 있는데 이 총론 파트에서 법원은 시험 문제에 한 문제씩은 거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법원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성문법으로서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그리고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이런 헌법, 법률, 시행령은 보통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일반성을 가지는 일반 법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노동법에서는요. 이런 일반 법규 말고 자치규범도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OX로 기출되는 포인트가 자치규범도 법원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 자치규범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종류를 보시면요. 노동관계 법령 보시면 줄친 부분 쭉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출되는 지문은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닌 기타 법령들도 노동관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법원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사법과 형사법 그리고 행정법 관련 법규들도 노동관계에 관한 기초적 보충적 규범으로서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 만일에 노동관계 법령이 아닌 기타 법률의 경우에는 법원성이 부정된다. 이러면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약인데요. 조약이 지금 올해 기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중대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 ILO 협약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준을 한 것과 비준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기출된 지문을 보시면요, 연역 부분 해가지고 언제 설립되었느냐 해서 1919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협약이 189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189개 협약 중에서 핵심 협약이 8개인데요. 이 중에 반은 우리가 비준을 하고 반은 비준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 후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 그리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그리고 동등 보수 협약, 차별 금지 협약, 이거는 우리가 비준을 했고요. 비준 안 한 게 중요한 거죠. 공무원 노조와 관련돼가지고 출제 가능성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암기하세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 그리고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 강제 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원성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ILO 협약에서 우리가 법원성이 부정되는 4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노사자치규범인데 우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당사자가 되죠. 근데 사용자가 당사자가 되지 않는 자치규범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다? 규약입니다. 자, 그래서 규약은 제3자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구성력이 없고 조합원,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 안에 있는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법원성이 인정이 된다. 자, 다음 노동관행입니다. 자, 노동관행은요, 우리가 2차에서 부가적 쟁점으로도 출제했은 포인트로서요, 양가로 이번에 인정요건 법리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규사사제,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요, 규범적 사실로서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가 돼야 됩니다. 자, 4번 판례와 행정해석인데요. 자, 이거는 보통 맞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판례와 행정해석은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부정이 됩니다. 법원성이 부정이 돼요. 하지만 사실상은 구속력은 인정이 된다. 자, 다음 법원의 경합입니다. 자, 법원의 경합은 우리가 하나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개의 법이 적용이 될 수 있을 때 어떤 법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이게 법원의 경합이에요. 그래서 이 법 적용 후 원칙에 있어서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위법 우선 원칙, 두 번째 신법 우선 원칙, 세 번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3페이지 보시면요, 상위법 우선 원칙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법률 규정에 명백히 반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각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지문이 출제가 되면은 창의적인 사고가 요하는 지문도 나와요. 단순하게 OX가 아니라 추리를 요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각주 근로기법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자, 뭐가 틀렸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하위법이 새로운 어떤 법률 규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 어렵게 나오면 이런 지문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다음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신법 우선 원칙은 개정법이 먼저 적용된다라는 거죠. 자, 특별법 우선 원칙은요, 동의법 안에서도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먼저 우선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나오죠. 유리조건 우선 원칙인데요.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 2차 시험에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고요.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논리적인 좀 모순이 좀 생겨요. 그래서 최신 판례 어려운 게 하나 나왔기 때문에 1차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 그리고 판례의 사실관계 정도만, 구체적인 내용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위법 유리조건 우선 원칙을 교수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노동법의 특유 원칙이랍니다. 각주 2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X지문으로 나오냐 하면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가 틀렸죠? 법률 간의 충돌이랬죠. 법률은 뭘까요? 동의 계열이잖아요. 우리가 상위법 우선 원칙이 될 때는 법률, 위계가 있어요. 법률 시행령 또는 단체와 취업규칙.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법률. 즉, 동의 계열에 있는 것끼리 충돌했기 때문에 이때 적용되는 법 원칙은 뭐죠? 신법 우선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가 3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판례를 보시면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단체법 개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2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1차에서는 결론만 알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체법과 취업규칙에 면직 사유를 무단결근 7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단체협약으로 면직 사유를 5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면 지금 현재 취업규칙상의 면직 사유는 무단결근 7일, 단체협약은 5일로 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 어떤 게 먼저 적용된다?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법률에 반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만 보겠습니다. 자, 이 산업안전공단에서요, 정령 규정을 연장을 했어요. 과거에 60세로 되기 전에 57세 이 정도 됐었던 정년을 60세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단체협약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단체협약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취업규칙 개정 효력을 무효라고 보고 있죠. 왜 무효라고 보냐 하면 법률에서는 어떤 회계라던가 재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록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효력이 왜 부정되느냐? 법률의 절차 규정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요. 작년 하반기 따끈따끈한 판례죠.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과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관계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2차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1차에서는 사실관계 그리고 결론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우리가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체결했는데요.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연도 중이겠죠. 회계연도 중에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합니다. 임금피크제. 그러니까 과거에 연초에 체결했던 연봉계약서에 따를 때는 임금이 높았다가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니까 임금이 줄어들겠죠. 자, 이랬을 때 이러한 취업규칙 분리입 변경 효력이 인정될 것인가? 판례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분리입 변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근로기준법 제4조를 보시면요.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 대등 원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약 체결의 자유 원칙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근거로서 유리조건 우선 원칙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먼저 적용된다? 과거에 체결했던 근로계약이 먼저 적용되고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최신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2차에서는 좀 굉장히 답안 쓰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1차에서는 이렇게 결론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근로권리입니다. 자, 근로권리도요. 약방은 감초입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넘을 뻔이고 최소한 한 2년에 한 번씩은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로권리는 법조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2조 제1항을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근로권리를 갖는다 나와 있는데요. 이 근로권리에 관한 법적 성격을 우리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근로권리, 우리 초등학교 때는 안 나오나? 중고등학교 배우죠. 국민은 근로권리와 동시에 국민의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근로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자, 저도 이제 2차 강의 하다 보니까 이런 법조문 있는지도 저도 까먹었는데 OS로 나오면 정말 아리까리한 거죠. 강의라는데 아리까리 이런 비속어를 쓰면 안 되고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억하세요. 근로 의무 내용 그리고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합니다. 자, 다음 권리의 주체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갖는데 문제는 외국인이 근로 권리를 갖느냐. 자, 이것도 우리가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요. 그리고 1차에서도 출제가 몇 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은 우리가 근로 권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의 권리로 나누는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유권적 성격을 띠는 자유권이고요. 일할 환경의 권리는 자유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자유권적 성격을 띠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논리의 규결에 의해 가지고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하더라도 기왕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보존이 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러한 근로 권리는요,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기회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자신이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국가의 고용 증진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는 사회적 경제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을 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OX로 많이 틀립니다. 적정임금 보장제도하고요, 최저임금제도가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점 뭐냐 하면, 적정임금 보장은요, 우리가 선언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적정임금 보장을 노력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다만, 근데 최저임금제는요, 최저임금제는 입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보고 있어요. 시행한다고. 그래서 양자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OX 나오면 많이 헷갈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근로조건 법정주의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합니다. 자, 우리가 근로의무는 어떻게 법률로 정한다고 했었죠?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이죠. 내용과 조건. 여기서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법률 규정이다 보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의무는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을 우리가 법률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권리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뭐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헛갈리기 쉬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자,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률이 입법되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자와 연소자의 경우에는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헌법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구체화된 법률이 있죠? 남녀 고평법이 있죠. 자, 그리고 연소자의 경우에는요, 별도 어떤 그 예시 규정이 없어요. 고용이나 임금 이런 예시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을 보시면요,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보호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규정이 그냥 대충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OX가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여자와 연소자는 특별보호, 국가 유공자는 우선적 근로기회 제공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유공자, 산이 군경, 전물 군경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자, 그리고 나서 슬래시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근로권리 내용이 아니에요.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권리 32조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헌법 규정에 의해서 34조에서 규정이 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OX 지문으로 나오면 고령자 또는 장애인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하면 OX, X가 되는 거죠. 특별한 보호에 관련된 명시 규정은 여성과 연소자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페이지 볼게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인데요. 자, 근로자 개념은 우리가 작년 2차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틀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단 지문 한번 보시면 근기법 제2조 제2랑 1호에 되어 있는데요.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X 지문이 나오게 되면요.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하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X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우리가 각주 6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직업 종류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바꿔서 OX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은요, 단순히 근로기준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서 준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안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있어서 준용이 되고 있다. 자, 근로자 개념 분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직업 종류 관계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종이라던가 고용 형태 불문하고 있고요. 자, 공무원도 근로자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주 역시 7번을 보시면요.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OX, X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임금 개념은요,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급밖에 어떠한 명치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 있고요. 임금성 판단은 뒤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요. 사업 종류 불문하고, 그리고 영리, 업으로 사는 경우에는 일회적 또는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서 일을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OX, X죠? 네, 우리가 근무 장소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무 장소가 집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근로자성이 부정되진 않는다. 자, 근로를 제공하는 자죠. 근로 제공 형태는 정신노동, 유체노동 불문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개념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직 중인 자라던가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우리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때 근로는 적법한 근로 또는 불법한 근로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취직 인허증이 없는 15세 미만자,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이 기왕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되고, 따라서 임금 채권이 보존이 된다. 자, 넘어갈게요. 8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요. 근로자성 판단은 우리가 계약 형식 불문하고 뭐로 본다?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로 본다. 그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이 뭐다? 사용 종속 관계 유무로 본다. 자, 그리고 사용 종속 관계 유무 판단 기준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에서는 출제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2차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자, 이 지문을 어떻게 다 지문을 놓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유지에서 어떻게 두 문자로 종사 보관기를 했죠? 그래서 사용 종속 관계 판단은 종속 노동성, 독립 사업자성, 보수 근로 대가성, 계약 관계 계획성과 전속성, 그리고 기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한다. 자, 1차에서 출제되는 부분은요, 이런 원칙적 부분이 아니라 부차적 요소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기소장이라 했는데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해져있는지 여부, 근로세 원천 징수 여부, 기타 사회부양 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자,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무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부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없다. 그래서 기소장, 우리가 기본급의 기, 근로소득세 소,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의 장, 그래서 기소장.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있어서 부차적 요소이다. 자, 또 있죠. 취업규칙이라든가 복무규정. 자, 이것들의 적용 여부도 우리가 부차적 요소로 보고 있고요. 자, 4번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 근로자사 아까 말씀드렸죠. 불법 체류 외국인을 하더라도 일할 환경이라고 하는 권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각주 9번 돼 있죠.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임금 청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로부터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러면 O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용자성입니다. 자, 사용자성은요. 올해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법조문 보시면요. 근기법 제2조 제2랑 제2호를 보시면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기준을 준수한 수기자로서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조법에서 보시면요. 사용자 개념이 나오면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서 뭐가 있죠? 이익대표자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익 대표자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조 10번을 보시면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그러면 이거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별건의 개념인 거지 사용자의 개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다음 사용자 유형 각각 개념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실제 근로자와 법률 행위를 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자가 사업주죠. 그래서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동일한 개념이고요. 개인 사업의 경우에는 그 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자, 우리가 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국가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사업경영 담당자입니다. 사업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서 어떤 위임?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 X짐으로 나오면요. 우리가 포괄적 위임이 아니라 일반적 위임이라 합니다. 일반적 위임 또는 구체적 위임이라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OX 지문 포인트예요. 자, 사업경영 담당자 인정 기준은요. 역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실제 행사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행사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또는 이제 행동하는 자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2차에서 여러분들이 부가적 쟁점으로 나올 수 있는 논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요. 근로자 인사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에 있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만일에 OX 지문으로 나오면요, 우리가 이익 대표자의 개념과 뒤바꿔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3번 볼게요.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인데요. 우리가 중간관리자, 예를 들어서 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밑에 대리에 대해서는 사용자 개념, 그리고 위에 부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념을 갖죠. 이걸 우리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합니다. 자, 다음 사용자 개념 확대인데요. 사용자 개념 확대는 제가 이제 올해 2기 때 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냈던 문제죠. 자, 그래서 사용자 기준 확대는 우리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서 사용자의 지위를,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개념이 사용자 개념의 확대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묵시적 근로관계가 나옵니다. 묵시적 근로관계는 명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노무제공 관계를 봤더니 묵시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해당 피고용인이 제3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때 우리가 근로계약상은 사용자는 아니지만 실제 피고용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제3자를 피고용인과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입니다. 자, 이러한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려면요, 우리가 두 가지 요건을 필요하죠. 첫 번째는 원고용주 존재 자체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한 자도 제3자이고 노무를 제공한 자도 제3자가 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런 묵시적 근로관계는요, 우리가 직접 고용과 관련되는 법리이고요. 직접 고용과 대립되는 개념이 보다 간접 고용이죠. 그래서 이 간접 고용에 관련된 개념이 파견 근로입니다. 자, 그래서 파견 근로에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제가 노1에서 자법이 10개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이 두 가지를 빼고는요. 나머지는 전체 우리가 노동법 전체 법리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다 끼워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근로자 파견 개념 보시면요. 이것도 1차에서 OX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런 지문들은 O 지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지위 명령을 받아 사업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거를 만일에 X 지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바꿔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도급과 파견 근로와의 관계의 판단 기준은요, 올해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지만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이게 1차로는 출제가 안 돼요. 그럼 1차 출제되면 어떻게 해? 도급 관계인지 파견 근로 관계인지 판단은 어떻게 판단한다? 계약 명치 불문하고 11페이지 첫 번째 맨 아래 딸락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징표가 7가지가 있죠.
자, 그 7가지는 시행 관계상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견사업주죠. 자, 파견사업주에 관련된 법률 관계를 제가 기출 지문들을 다 뽑아놨어요. 파견법에 있는 내용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빈출되는 기출 지문을 뽑아놨으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이, 사업 개시 요건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자, 그래서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들을 갖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고 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하세요. 이렇게 허가를 하는 건데 허가받은 내용이 변경되니까 변경되는 경우에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걸 만일에 신고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개시할 때 또는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뭘 한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 허가 유효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입니다. 자, 과거에 2년으로 나와서 X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어요. 몇 년? 3년. 자, 그리고 파견사업주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려우시면. 우리가 그 파견근로는요, 3자 관계잖아요. 상행사업주, 파견사업주, 피고인. 3자 관계니까 3년. 이렇게 좀 유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견사업주는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닙니다. 즉, 명의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명의대는 안 됩니다. 자, 보통 명의대요. 대부분 다 안 돼요.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근로조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될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을 파견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파견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 파견 대상으로 하려면 미리 그 근로자에게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파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때는 처음부터 입사 조건이 다른 회사에 파견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그런 조건을 전혀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로 가라면 우리가 민법 657조 노무제공 일시 전속성에 반하는 거죠.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건을 강화시켜서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OX. X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민법 657조 노무제공 일신 전수성 규정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 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 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통지된다. 자, 일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람이 간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자, 다음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 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파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이거 체크. 그냥 보시면 좀 이상하죠. 영업정지라든가 영업 취소를 받았는데요.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제공한 파견근로 관계는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쭉 읽으면 영업 정지됐네, 허가 취소됐네, 더 이상 법률 행위 못하겠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기왕에 발생한 법률 관계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용사업주입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누구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 사업주이지만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 사용 사업주도 근로시간이라도 휴게, 휴가, 안전보건과 관련하여서 근계포상 사용자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 업무 또는 유사 업무에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선언적 개념보다는 헌법상 평등권에 근거한 규정이니까 당연히 오 지문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파견 근로자는 차별적 처벌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신청을 하는데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문, 파견 근로자 정당한 저활동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파견 근로자도요, 우리가 노동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견 근로자의 조합 활동의 자유도
보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해서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 자, 우리가 채용과 임금은 간접고용사항이에요? 직접고용사항이에요? 직접고용사항이죠? 누가 돈을 지급한다?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가 지급한다. 그래서 사용사업주 나오면 X지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했을 때의 법률 효과입니다. 자, 구파견법상은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직접고용 간주 규정은 적법한 파견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2년이 파견기간 2년이 도과되면 직접고용 간주된다라는 판례가 있었고요. 자, 현재 개정법으로는 직접고용 간주가 아니라 직접고용 의무 규정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직접고용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법률 효과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파견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다?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의 고용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위한 사고상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권리를 법원에 대해서 행사하면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 그 확정 판결일로부터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파견기간 2년을 도과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그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 중에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파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 없이. 그 자가 누구다? 고령자인데 이때 고령자는 60세가 아닙니다. 60세 이렇게 나오면 X 몇 살? 55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 박스 표는 제가 체크 포인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는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법령 규정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올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 규정만 보시면은, 일단, 파견 근로에 있어서 불법 파견 대상을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파견 대상을 위반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파견업은요, 파견이 가능한 업종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파견이 금지된 업무가 있는데요. 박스에서 체크하세요. 기출된 지문이에요. 절대적으로 파견이 금지된 업무 대표적인 게 건설공사 현장 업무, 그리고 배 타는 것, 선원 업무. 이거는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공급 사업은요, 직업안전법에 의해서 별도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 공급 사업도 적용이 안 되죠. 이건 절대적 금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죠. 절대적 금지 업무도 아니고 파견 근로가 허용되는 업종도 아니지만 예외적으로서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게 뭐냐 하면 임시파견입니다. 임시파견. 자, 이런 임시파견은요, 우리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허용이 돼요. 근데 절대적 금지는요, 이런 임시파견조차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파견 대상 위반 보시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임시 파견 자체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절대 금지가 되는 업무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건설공사 현장 업무, 선원 업무는요, 아예 처음부터 파견 자체가 안 돼요. 임시 파견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연장이 가능해서 총 파견 기간이 2년입니다. 파견 기간이 처음부터 2년이다. 그러면 X예요. 1+1입니다. 자, 그리고 임시 파견의 내용을 보시면요. 파견 기간이 출산, 질병, 부산 등으로 결혼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시간. 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요. 3개월입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3개월. 그리고 역시 우리가 1+1처럼 이것도 3+3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연장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허가제를 위반한 경우가 있어요. 무허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파견 업무를 받은 경우도 불법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불법 파견을 했을 때는 즉시 고용 의무가 규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총 파견 기간 2년이 필요한 경우는요, 적법한 파견에만 허용되고, 지금은 현재 어떻게 다 즉시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이 된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파견 기간 중 파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 배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총 파견 기간 2년 동안에 파견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최신 판례죠. 도로교통 사건 판례인데요. 직접 고용 의무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의 법률 관계가 변동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 사업주 사업장에서요. 총 파견 기간 2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파견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파견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자, 이런 경우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된다? 여전히 이미 발생한 직접 고용 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근 기출 판례니까, 최근에 나온 최신 판례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14페이지. 자, 그런데 이런 직접 고용 의무 규정 또는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요, 해당 근로자가, 나 싫어. 더 일 안 할래. 이렇게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런 법률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 표시는요, 제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5번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자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의사로 사직 의사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X 지문으로 최신 판이 나오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는 소멸된다. 그럼 OX, X가 되겠죠. 최신 판례. 자, 직접 고용되는 경우 파견 근로자 근로 조건인데요. 자, 이는 사행사업주 동종 유사 업무에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그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 그리고요, 직접 고용 노력 의무가 또 있습니다. 직접 고용 노력 의무. 직접 고용 의무는 파견기간 2년을 초과했을 때, 그리고 직접 고용 노력 의무는요, 그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어떤 파견 근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그 동종 업무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새로 신규로 뽑으려고 한대요. 그건 기왕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러면 OX. X. 우리가 직접 고용 의무는 불법 파견의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력 의무라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페이지. 자, 근로기준법 적용법인데요. 자, 이것도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논점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법 규정, 근기법 11조 제1항을 보시면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상시의 개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법 규정, 그리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이걸 구분하는 것. 그래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을 보시면요, 상시 판단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개념 보시면은 우리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죠.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밖에서 봤을 때 상시적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명 이상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계속성도 요하지 않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계속성도 요하지 않고 상태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 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카운팅되는 근로자들은요, 일용직도 다 포함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카운팅 안 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다? 파견 근로자다. 이것만 OX로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일용직도 포함되는데 파견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상시에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요, 우리가 법 원칙에 따를 때는 일단은 산정 그 사유 발생 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 인원을 그 같은 기간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칙 규정인데 예외 규정이 오히려 원칙처럼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각각 개별적인 일수로 봤을 때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동한 일수가 반절이 안 될 때, 이럴 경우에는 평균 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1차에서는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요,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우리가 2차에서는 사업과 사업장의 개념을 제가 암기하시랬죠? 근데 1차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이 나오진 않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의 개념은요, 제가 이거 지웠네. 2차에서는 이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사업이냐,
또는 사업장이냐 아니면 복수 사업이냐 사업장이냐 이거 판단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장소 개념하고요. 두 번째는 회계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면 이거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별개의 사업장을 볼 여지가 있는데 실질은 뭐로 본다? 장소 분리 독립성보다는 재무, 회계의 분리 독립성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무, 회계적으로 하나의 법인 또는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거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다 카운팅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마트를 운영하는데요. 신림점과 종로점 두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신림점에 3명 그리고 종로점에 3명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이죠. 근데 그 종로점과 신림점의 어떤 인사 노무를 같이 한다거나 또는 재무회계를 결합해서 한다면 이거는 총 근로자가 몇 명이 되는 거죠? 6명이 되는 거고 근무 장소만 분리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따라 보시면요. 딱 한 번 기출된 질문인데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 출장소, 지점 등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출장소,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국내법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현지법이 적용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인에 있는데요. 외국에 지금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국내법이 적용돼요? 현지법이 적용돼요? 국내법이 적용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뭐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자,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우리가 사회자 개념을 인정한댔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은 국가, 시, 도, 시군구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왜? 사회자성 인정되니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용 제외가 있어요. 친족 및 가사 사용인인데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슬래시입니다.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친족이 4명이고 그리고 일반인이 1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오로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제외 사업장입니다. 자,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가사 사용인에게 차별 처우를 했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OX로 나오면 굉장히 고급 문제죠. 단순하게 OX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부력을 요하니까 X가 되겠죠. 왜? 차별 처우, 균등 처우는 헌법상 원칙이지만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차별 처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벌금형이 처해지나 안 처해진다? 처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로마자포 영세사업장은 부분적 적용인데요.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 이거 약방 감축처럼 잘 취재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하시면 맨날 헷갈려요. 그러니까 포인트 리걸 마일을 어떻게 둔다? 일단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 아무리 사업주가 어렵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은 근로자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주를 좀 더 보호할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을 볼게요. 균등처우. 균등처우 근거는 어디죠? 헌법에서 나오죠? 평등권에 나오니까 이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자, 그리고 중간착취 배제입니다. 중간착취 배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면서 일자리를 구해주면서 거기서 돈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도 이제 급한 거죠. 급하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돈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적용 다 되는 거고요. 자, 근로조건 명시의무 우리가 근로계약서 다 쓰죠. 근로조건 명시의무 당연히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이네요. 자,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알바하는 사람들이죠. 알바하는 사람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알바하는 것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겠죠. 따라서 이것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자, 위안전형 금지. 이거는 위안전형 금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근무기간 동안 일 안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당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전차금 상계도 역시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임금 지급 방법. 우리가 일 시켰는데 돈 안 주는 게 맞아요? 아니죠. 이것도 다 적용됩니다. 휴게 시간.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쉬어야 되겠죠. 기계가 아니니까 적용되고요. 자,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일을 하면서 쉬는 게 휴게 시간이고 일주 동안에 일하면서 쉬는 게 뭐다? 주휴일이죠. 그러니까 주휴일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1년, 기간이 좀 길죠. 그러니까 1년까지는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연차 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출산 휴가. 우리가 요즘에 육아를 장려하잖아요. 애들 잘 안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영세 사업장도 출산 휴가 인정해줘야 된다. 자, 재해보상. 일하다 잤었어요. 그 사람 보상해줘야 되겠죠. 재해보상 적용된다.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 예고 기간.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지금 일자리를 갑자기 잃었을 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다른데 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고 금지 기간, 해고 예고 기간도 적용이 됩니다. 자, 다만 우리가 해고 정당한 사유, 금기법 23조는 적용되질 않아요. 빈출 지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임금을 주잖아요. 그리고 폐사하면 못 준 임금 다 줘야 되겠죠? 이게 뭐다? 금품청산 36조도 적용됩니다. 자, 이런 금품청산을 못했으면 우리가 법정이자가 연 5%가 아니라 연 20% 특별이자를 부여하죠. 이것도 당연히 금품청산과 연계되니까 적용하고요. 자, 그리고 돈을 다 못 줬어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다 못 줬어요. 그럼 이제 뭘 하죠? 우선 변제권 인정되죠? 그래서 임금 채권은 우선 변제도 영세사업자에 적용됩니다. 자, 기타 객내 근로 금지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봤더니 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영세사업주를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휴업수당입니다.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줘야 돼요. 물론 사용자의 경영상 장애 사유가 있으니까 돈을 주라는 건데, 자, 영세사업장은 일도 안 했는데 인건비를 준다?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적용 안 한다. 자, 법정 근로시간. 영세사업자니까 열심히 사업장 돌려야 되죠. 근데 하루에 8시간만 딱 일하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 적용 안 됩니다. 가산임금. 자, 우리가 지금 손님 받기 위해서 8시간 이상 계속 돌리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도 우리가 손님을 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근로시간 봐서 법정 가산임금 주면 영세사업자에 좀 가혹하죠. 그러니까 역시 가산임금 적용 안 한다. 자, 연차 유급휴가. 아까 말씀드렸죠. 휴게, 주일은 적용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우리가 보통 무급이죠. 자, 무급 생리휴가는 우리가 영세사업장에 적용 안 합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생리휴가를 요즘에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 아까 빈출 질문했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우리가 해서 정당성 이유 필요한 것. 이것도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해고사유 서면 통지. 자, 우리가 해고사유 서면 통지도 해고 정당성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27조도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해고 사유 정당성이 요하지 않으니까 부당해고 후진성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로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수단은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되고 있고요.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가행적 효력에 의해서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이 그대로 보충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자, 두 번째 실효성 확보 방법을 보시면 벌칙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자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양벌 규정도 있죠. 그래서 행위자 외에 우리가 벌금형 경우에는 그 법인, 회사도 처벌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보시면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과거에 조금 빈출됐던 논점이에요. 자, 의를 보시면은 어디에 둔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자,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이제 가끔 지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이제 여기 임검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장 조사로 좀 바꿔주세요. 법률 규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현장 조사권 그리고 신문권 이런 것들이 인정돼요. 그래서 사업장 기술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현장 조사라고 장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근로자에 대해서 신문할 수가 있다. 자, 의사인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할 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검문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18페이지 각조 한번 볼까요? 자, 근로감독관의 그 권한이 아닌 것, 이거 OX로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이제 현장조사를 하잖아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법령규정 위반인 경우에는 이제 시정조치를 하고, 그걸 안 했을 때 보통 과태료를 때리거든요. 근데,
법규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법규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가 징수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업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과태료 부과하죠. 근데 과거 기출지문에서 근로감독관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나왔을 때 OX, X.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은 법령에 따를 때 누구한테 규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사법경찰관의 직무, 19페이지 보시면요.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에 있어가지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과. 자, 그런데 이런 근로감독관이 자기 업무에, 자기랑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요, 이런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요.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의무인데요, 비밀 준수 의무가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재직 중, 퇴직 후 모두 비밀 유지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벌 규정이 과거에 출제가 된 바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는 게 이제 과거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문은요, 사실 이렇게까지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좀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기출 지문이니까 체크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근로감독관인데요, 남을 봐주는 거예요. 사업주가 이제 법령 위반을 많이 했는데 일부러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해당 근로감독관을 처벌한다는 거죠. 자, 처벌하는데 징역 그리고 자격 정지를 하는데 이때 몇 년이냐면 지금은 법이 이거는 조금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법령은 과거에는 이게 뭐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그 앞 숫자가 달랐어요. 근데 지금 근로기준법은 그 숫자가 다 같거든요. 네, 다 같아요. 근데 자법의 경우에는 여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의무가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보고 출석을 요청을 하면요. 근로감독관에게 또는 노동위원회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출석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자, 그리고 법령 등의 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 그리고 취업규칙, 이런 우리가 노동관계 법령에 관련된, 즉 법원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자, 이런 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비치해둬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게시 의무, 주지 의무를요, 우리가 노동관계법에만 국한하면 안 됩니다. 법령도, 즉 시행령도 이런 주지 의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근로자의 경우에 감독기관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시고. 자, 각종 서류 작성, 보존, 그리고 교부 의무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빈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 명부는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포인트는 사업장별로 합니다. 근로자 명부는 장소, 즉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을 해요. 자, 그리고 모르면 보존기간 몇 년이랬죠? 모르면 3년, 3년간 보존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근로자는 우리가 정규직도 있지만 일용직도 있잖아요. 일용직 근로자 이거 근로자 명부 작성하려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단서 규정이 있어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OX. X. 아니할 수 있답니다. 재량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OX 빈출 많이 되는 부분은요, 재량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에 따라가지고 뒤에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OX로 많이 나와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임금대장입니다. 자, 임금대장도요, 사업장별로 합니다. 사업장별로. 자, 그리고 임금대장, 돈 지급했을 때마다 기재해야겠죠. 그리고 임금대장도 역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자, 그리고 일용근로자에서 역시 단서 규정이 있는데요. 사용기간이 30일 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작성 시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일정 사항이 주민등록번호, 임금, 가족수당 계산 기초되는 사항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OX로 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용근로자 포인트가 며칠? 30일. OX로 나오면 이 일수가 바뀌어요. 30일이냐 20일이냐.
그리고 이런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임금 대장이 있어서 일정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제가 서류 종류를 써놨어요. 자, 우리가 보존기간이 1년짜리가 있죠. 고충 처리 대장이 1년입니다. 자, 그리고 모르면 몇 년? 3년. 자, 그래서 이 3년간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요 서류들을 제가 기출된 지문으로 체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그리고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간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서면 합의 서류, 다음 페이지,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 그리고 산업재해 기록 보존에 관한 서류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5년짜리는 하나 있죠.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서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존기간이 몇 년이다. 그러면 이 보존기간이 몇 년이다라면은 언제부터 몇 년인지 기산이 중요하겠죠. 그럼 이 기산이군요. 이걸 사실관계로 다 보시면 좀 어렵고 여러분들 어떻게? 사유 발생일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발생일. 자, 그러면 근로자 명부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명부. 우리가 지금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해고를 당했어요. 나갔어요. 그럼 근로자가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었죠. 그러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 발생일인 해고, 퇴직, 사망일부터 하는 거죠. 자, 만일에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고된 날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하겠죠. 근데 이걸 만일에 우리가 기출 지문인데 21페이지 각주를 보시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OX. X겠죠. 왜 X일까요? 이거는 지문을 몰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부당해고를 만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안 했으면 천년만년 보존하라고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지. 보존기간을 할 수 있는 기산인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부당해고를 신청한 날부터 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안 하면 10년이고 20년은 보존을 해야 된다. 불합리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자,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어렵죠. 연소자 증배라고 하는 서류. 그 연소자 증배라고 하는 서류는 언제 기산이 된다? 해당 근로자가 만 18세가 된 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노동법에 있어서 연소자가 아닌 날이 된 날부터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사용증명서 보겠습니다. 자, 사용증명서는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우리가 기재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때 사용자가 그 자유로이 그 사항을 기재해서 발급한다. 그럼 OX. X가 되는 거죠. 포인트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자, 그리고 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죠. 하루만 근무하고 청구한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근로자 명부 할 때 기준이 얼마였죠? 30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일입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교시 끝내고요. 쉬는 시간 10분 갖고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